안녕하십니까. 네, 영쟁호트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크라이나 어떤 그 정치, 경제적 분석 그런 건 대표님이 쭉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 소개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너무 이제 뭐 군사 마니아적인 그런 이야기만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이권과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거는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정말 어떤 마니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혁명 20일 방송보다는 그 신인균 국방TV나 군사TV 그걸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TV나 다른 매체에 나와서 군사관계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 중에는 아마 3사람 정도 뽑으라면은 그 중에 신인규는 반드시 아마 들어갈 정도의 존재인데, 이 양반이 전에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 트럼프를 갖다가 너무 빨다가 조금 이렇게 곤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그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돼, 그거는 막 그런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객관적인 정보, 어떤 데이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이게 정보 과잉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그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양반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문제를 제외한다면은 자기가 더 소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또 금방 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뭐라 그럴까, 저도 이게 대표님하고 1년 이상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늘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데 뭔가 이 촉이라는 게 조금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정치 외교, 군사 문제 분석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혁명 20일 뉴핑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지금 가장 아마 그 예측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인균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막 키우가 오늘 내일 한다, 함락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서너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48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전쟁의 최종 향배가 어떻게 갈지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로서도 이제 그런 촉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촉이라는 게 조금 막 경박한 단어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천재성의 한 요소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어떤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학문적 또는 정치적 현장에서 지식이나 그런 걸 갖다가 경험을 갖다가 축적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번뜩이는 영감, 어떤 상상력, 이게 추동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천재적인 그런 어떤 소양이랄까, 천재적인 결정, 분석 능력,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군사 마니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대표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주 그 원하는 그 소스를 전부 다 제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웬만한 정보는 다 습다고 지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돈바스 기갑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식의 전면전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마 뉴핑하고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전투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미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하고 한국의 좌표 설정이라는 문제를 다시 이제 재검토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보시게 되면 특별한 전과라든가 특별한 전투 같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전투와 전투의 연결고리만을 확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뭐 그런 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군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5월 9일을 전후해서 뭐 전면 재배치 내지는 이제 재충전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어떤 현재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어제 이제 취임식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흔히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좌우 대립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쭉 경험해 오면서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우리 어떤 그 족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그런 데 대해서 뭐랄까 너무나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은 잡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의 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폴 고갱이라는 그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가 그린 그림의 제목입니다. 굉장히 횡으로 이제 기다란
그런 그림인데 저는 아직 뭐 현장 백무관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고갱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목을 보게 되면 혹시 조용필의 노래 가사가 좀 여기에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조용필이가 고갱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의 좌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벌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정권 말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희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되풀이되는 내용이기도 하긴 한데 그간에 쭉 진행되는 경과를 봤을 때 지금 정도 아마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21세기의 어떤 미래적 좌표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체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포인트라는 게, 그 지점이라는 게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지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지는 어떤 단계인가라고 보게 되면은 1990년 초에 이제 구소련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태제가 하나 성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소의 양극 구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미국의 일원적인 세계체제 지배, 이 구도가 사실은 30년 이상을 존속해 왔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국가의 어떤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자본이라는 게 국경의 영역을 갖다가 넘나들면서 너무나 방만한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자본의 움직임, 이게 그간의 어떤 외환 위기를 여러 차례 불러들였었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라는 게 너무나 상호전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폭파되거나 위기가 발생해도 그게 삽시간에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세계적 규모의 어떤 위기를 갖다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체제는 재편된다. 그것의 화두는 신냉전이다. 그래서 일부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완벽한 민주제로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국가군, 그 다음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가능한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룰 수 없는 나라들 간의 영원한 전쟁, 영원한 투쟁의 장이 아마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우리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미국의 일원적 지배하에서 오로지 이제 경제 성장에 매진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국력을 쌓아올리면서 러시아를 제끼고, 그 다음에 일본을 경제적으로 따돌리고 세계 2위, GDP의 양적 규모는 그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제 군사력은 뭐 러시아 다음이라고 합니다만, 3위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러시아가 저렇게 뭉개지면은 당연히 서일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해군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양적 규모로 봐서는 아마 중공이 러시아를 압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심정적으로 중국은 러시아를 편들고 있죠. 편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워낙 미국과 서방, 나토 국가, EU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큰 사달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걸 아마 중국이 아마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1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의 나라 국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게 중국 입장으로 봐서는 미국이 적성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휴지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기들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서방이 이제 동결 조치라든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북경하고 상하이 같은 거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가. 그래서 올해 초에 5.5%의 경제 성장을 시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지금 4%도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어떤 손실, GDP의 손실 비용이라든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 우한 폐렴 사태보다도 아마 10배 이상의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믿든가 말든가 미국하고 서방에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끊임없는 주문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나 그 다음에 대표님이나 중국은 철저히 북한을 이용하고 있고 북한 자체의 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다음에 핵을 계속 고도화시키겠다는 그 의도의 회방을 놓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전쟁, 미국과의 소위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서 뭔가 미국과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취할 경우에는 북한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어떤 그 핵무기 개발을 갖다가 삶을 방조한 거죠. 방조하고는 오히려 뒤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국의 체제를 갖다가 온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보물을 갖다가 만약에 미국이 제공할 수만 있다면은, 그럼 미국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까 핵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데 기여해라 라고의 조건을 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이라는 게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란 특히 김정은 체제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그 이성적인 의사결정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체제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정치, 안보, 외교 문제에서까지 완전히 중국 하라는 대로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서방이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한가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다만 미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중국이 관심을 끌만한 담보물을 제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약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먹지 못하고 이제 이번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면은 세계 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를 일단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고 생각한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겁니다. 근데 그 전면전이라는 게 꼭 전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과거 미소 어떤 그 대결 구도처럼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때 소련이 잘못한 거는 미국과 군비 경쟁을 갖다 1대1로 맞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의 경제 규모, 경제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너무나 외연 확장, 군사 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몽상가적인 그런 어떤 그 메갈로매니악적인 그런 사고관계에 젖어 있다 보니까 체제 유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제도, 그 다음에 어떤 경제 규모, 이게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이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러시아가 그와 유사한 전체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과 대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는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여파를 보게 되면 이제 나토의 어떤 움직임인데, 나토와 EU는 다릅니다만 어차피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같이 오버래핑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럽이라고 서구 진영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련이 사라지고 나서 나토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상 적국을 만들지를 못했죠. 그냥 그 나토라는 기구 자체, 군사 기구 자체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규모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테러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소한 어떤 지역 분쟁, 그런 게 대해서 나토가 직접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는 나토의 존립 자체의 어떤 위기가 오는,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 자체의 위기가 오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간의 나토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말은 이제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일방이 당했을 때 이 나토군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 침략 국가에게 항전한다라는 게 문서상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느슨했는데 그 느슨한 연결고리를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좀 더 공고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아마 보건대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남북으로 포기하던 그런 형세가 되는데, 설사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휴전 협정을 맺어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아마 러시아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으려 하다가 더 이제 나토를 갖다가 국경 가까이 끌어들이게 되는
그리고 러시아의 가상 적국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죠. 그래서 나토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확대 개편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EU 국가들의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EU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있다고 했는데 EU는 계속 확대 팽창하기를 희망했죠. EU의 가치, EU의 경제권. 그걸 갖다 계속 확산시키게 되면 미국과 같은 일본과 같은 나라하고 독립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U 확대, 인라주먼트라는 건데 이게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 수준이 낮은 국가들까지 다 EU 안에 포섭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구공산권입니다.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도 나토에 다 가입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EU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는 거는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이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략당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 전차를 300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폴란드에서 공유한 전차가 지금 240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국경이 가까우니까 그런 지원 물자 같은 것도 가장 적극적으로 폴란드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보게 되면은 이것도 엉망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부하고 상권 분립도 제대로 유지되지도 않거든요. 헝가리의 뭐 오르반, 유명한 독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의 신효를 전락하는. 그 다음에 입법부는 행정부의 독주, 그 다음에 1인 개인 독재를 갖다가 이제 담보해주는 그런 정치적 장치로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심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고 연방 중에서는 그나마 소득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나라의 내부적인 그 내부 구조에 어떤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속성 이런 거는 지금 좀 은폐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같은 EU 국가 또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권위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다음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르반의 이제 극우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또 웃기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의 어떤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EU의 응집력, EU의 컨솔리데이션은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EU나 서방 세계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도전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 나라들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라는 거 갖다가 이제 거의 뭐 줄타기 하듯이 잘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소득은 낮고 그 다음에 국가적 이미지는 그래 높지 않습니다만 인도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은 중국의 인구를 따라잡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가 최근에 이제 쿼드, 호주,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환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을 모아서 군사적 대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모아서 이제 대중국 포위 구도를 형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인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이제 러시아에 너무 접근했다는 거, 뭐 어느 일말에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군사 무기 같은 게 방산산업 자체가 원래 그 인도라는 게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도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쿼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인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대해서 미국이 아마 여러 가지 주파를 던지면서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어떤 그 포위 구도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라는 나라가 또 워낙 크고 그다음 그런 대국이다 보면은 뭔가 어떤 도구적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갖다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의 그냥 그 지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트집을 잡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앞으로 향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하나의 세 번째 정도의 챌린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입니다. 중동은 기본적으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미 국가들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한 2, 3년 됐죠. 미국에 이제 셰일가스가 발견되면서 이게 완전히 중동 정치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이 자체 이제 자국에서 나는 석유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석유를 사가는 큰 손인데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군수무기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빈 살만 왕태자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미국이 사실은 중동 외교 정책 같은 것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사 경제적으로 중동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점점 경감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구매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따뜻거려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사우디나 이라크, 뭐 이란 이런 나라들 이상하게 비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에 어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만 얘들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은 중동이 그게 약간의 느슨한 반미 전선에 한 달이 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완벽히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게 되면 뭔가 미국의 어떤 이론적 지배 구조, 이게 하나의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동의 산유 국가들, 이런 돈이 많은 산유 국가들이, 이 산유 국가들이 사실 또 미국의 무기를 엄청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아마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외교적 협상, 외교적 접촉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중동을 어떻게 다독거리냐 하는 게 아마 우크라이나 대전 이후에 미국의 아마 중요한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하고 중남미인데요. 중남미로 우선 말씀드리면, 중남미는 지금 브라질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부 이제 좌파가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아마 선거가 아마 다음 브라질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극우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토 넓은 가장 강대한 영토를 가진 브라질마저 좌파 손에 넘어가게 되면은 중남미는 완전히 좌파 일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남미는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파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과연 미국이 믿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마약 가지고 난리를 쳤었고, 심지어 파나마 같은데 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노레가 같은 걸 직접 잡아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남미라는 게 미국의 뒷마당이긴 한데 이게 끊임없이 좌우 대립으로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나 정치 안정화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미소 냉전 시기처럼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해프닝이 없는 한 이거는 다소 좌파 진영으로 이제 그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중 내지는 이제 뭐라 그럴까, 권위주의 국가, 구공산국 국가들과 제휴를 하게 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측면에서는 남미는 여전히 과거에도 유동적이었고 지금도 유동적인데 미래에도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정치 어떤 그 스펙트럼,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이 이제 조금 이게 좀 민감한데,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워낙 이제 화교 인구, 중국인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공 정부의 입김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작동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세안이라는 이제 기구, 집단적 기구를 만들면서 나토와 같은 안보 기구는 아닙니다만 중공이 함부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할 경우에는 이 나라 자체, 그러니까 아세안을 위협하거나 아세안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른 강대국들에 대항할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또 독재국가. 근데 이 독재가 그냥 국내적인 독재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친중 국가를 변모하게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필리핀, 대만, 일본, 호주를 잇는 중국의 어떤 그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환태평양 안보적 지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필리핀이 미군을 몰아내면서 국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다음 두테르테 같은 희한한 희대의 독재자가 나와서 나라 꼴에 절여됐습니다만, 저 나라는 막 사이사이라는 그 대통령 그 이후에는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미래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독재 국가의 변모, 그 다음에 정말 최근에 태국의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세안이라는 그 기구 또는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위상은 상당히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아마 그런 거 갖다가 민감한 하나의 또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북한하고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 이 문제는 뭐 밤이 새도록 이야기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나마 지금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믿을 건 없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전쟁과 평화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다듬어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전쟁과 평화를 갖다가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것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시간에 선생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독서에서 제가 하나 촉을 받았다면은 평화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지고 전쟁을 막는 게 아니고 평화를 아무리 강화시켜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성취해서 평화를 얻는 거지. 이제 굴종을 통해서 평화를 계속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좌빨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정권,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적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심지어 이번 문재인 정부 그전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그 개념이 빠졌었거든요. 이에 다시 넣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되면서 다시 넣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대는 못합니다만 그런 소소한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시 아마 잡아줘야 되겠죠. 과거의 시대로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찬스가 우리한테 오기는 왔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이 지금 정권의 이제 그 정체성 문제,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얘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대통령 취임식이 웃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는데 아마 중국이 직급상으로는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이 가장 높은 직급을 보냈을 겁니다. 시진핑하고도 막해간 사이고요. 근데 우리 최대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 여자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데리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남편을 이번 취임식에 미국의 특사로 이제 형식적으로 임명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되게 대통령이 못 오면 부통령이 오든지 아니면은 그도 안 된다면 외교장관, 국방장관 정도가 와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뭐 재무부, 경제부처 장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변호사 출신의 해리스의 뭐 그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다? 이것도 좀 시원찮은.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제 윤석열이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대는 하고 안도는 합니다만 과연 얘들이 미국 지배하, 미국 헤게모니아였던 세계 재편 구도에 한국이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되면은 장관들이 다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막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오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딱 세 가지를 묻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태도 변화를 갖다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째,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혁명 20일, 그다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남한에 배치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 개발이라는 제스처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카드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만 그거를 아마 미국이 선도하거나 미국 우리한테 제시하지는 않겠죠. 당분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아마 철저히 아마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는 우리는 문재인하고는 다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북한과의 대결 구도뿐만 아니고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환태평양의 안보기구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갖다 견제를 하는데 그 환태평양 안보 스펙트럼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줄서기죠. 지금 뭐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는데 이런 거는 이런 유치원 같은 이런 이상한 뭐 소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해봤자 전 세계 웃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중국에 설래 한국에 설게 이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걸 아마 두 번째 바이든이 아마 또 애둘러 이야기할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아직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유지돼 왔었거든요. 사실은 정보교환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 계속해서 무슨 조작된, 만들어낸 반일 감정 가지고 계속 정치로 이용을 해먹으니까 이게 한미일 어떤 그 응집력의 균열을 초래해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이런 거 다 접고, 이걸 깔끔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한미일 어떤 군사 정치적
어떤 응징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마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했고, 이번에 뭐 기시다 외무장관이 오면서 기시다 친서도 전달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두 번째로 시진핑이 아니고 일본 기시다 수상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거 봐서는 이제 미국,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왕치산 이놈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 네가 중국 방문해라 이거거든요. 제가 아마 수개월 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시진핑이는 일단 지가 오야붕이라 생각합니다. 지가 형이고 우리가 아우기 때문에 형이 아우 나라는 안 가거든요. 박근혜 때 마지못해 왔었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아마 그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더 벌려놓기 위해서 지가 왔는데 저 자세로 왔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뒤에서 알람빵 끼니까 이제는 한국은 막 대해도 된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중국의 외교정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서구사회 합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형님이 아우나라에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재작년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카톡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재임 기간 동안 시진핑 절대 안 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지가 올 차례죠. 지가 올 차례인데 그걸 보고 윤석열이 오라.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조공밭으로 가는 사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형식적으로 우파가 정권을 되찾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제대로 갈 거냐. 잘못하다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박근혜는 이명박보다도 못한 꼬라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스스로가. 일본은 더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조회 보게 되면은 주요 매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데 대해서 환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언론 매체 방송에 나온 표제가 뭐냐면은 기대와 불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우파가 정권을 다시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서도 과연 윤석열이가 운영해 나가는 이 한국 정부 어떤 외교 안보적 정체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계속의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변할 건가, 어떻게 개선하게 될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장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아주 기본되는 골격, 한국 사회, 한국 국가, 한국 정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포뮬레이트 할 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이 두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연설에서 취임 수락사 연설에서 전 세계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책임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 절대 안 됩니다. 그 연설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하는 꼬라지로 봐가지고는 전혀 그렇게 될 까지는 않은데 이 기본적인 어떤 골격 짜기에서 이번 윤석열이가 만약에 실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정권 유지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혁명 20일에 뭘 해야 될 건가 굉장히 난감하죠. 야, 문재인하고 그렇게 허벌나게 싸웠는데 이제 또 이게 얼치기 이 우파들하고도 또 싸워야 되지 않냐. 예, 고달픕니다.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단히 고달프고 그 다음에 여기 회원이나 당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했는데도 도대체가 세상은 왜 이러냐 라고 이제 한탄해하고 그냥 푸념을 내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 옛날 롬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전 말기로 갈수록 이제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존경했던 히틀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점점 이제 중성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왜 세상은 나를 버리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탓하지 마라. 왜? 세상은 너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면서 역사를 창조하나, 역사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비겁하게 우리의 조상들부터 우리의 선후배부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계속 비겁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익이 이 정도 어떤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갖다가 그냥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이 역경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지도자의 어떤 그 촉에 따라서 움직이되 그 촉은 엄연히 하면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